지난 2018년 여름 낯선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다는 수영 씨. 왠지 중요한 문자 같다는 생각에 수영 씨는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발신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장군 보살을 모시고 있는 무속인이라고 소개한 문자의 주인공. 고마움의 뜻이라며 그때부터 수영 씨의 연애 운을 봐줬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고객님이셨죠. 사심이 들어간 약간 뉘앙스로 그렇게 밥을 먹자 하길래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계속 미루다 근데 자꾸 진짜 너무 잘 맞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한번 만나볼까 이제 한 거죠.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수영 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랑 갔어요.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진다고 막 이러고 갑자기 이 손기가 갑자기 팍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 일어나자 두 사람을 운명처럼 이어줬던 장군보살은 갑자기 두 사람이 만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헤어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 남자 갑자기 그만 만나자 뭐 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거죠. 저는 좀 힘든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랑같이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심리 상태가 진짜 완전 모든 그런 게 다 그 보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수영 씨에게 의문만 남긴 채 사라졌던 그 남자의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4년 뒤 뜻밖의 뉴스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을 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 5월 4년 만에 살인범이 되어 모습을 드러낸 수영 씨 전 남자친구 진태수. 진 씨가 살해한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43살의 박은경 씨였습니다. 핸드폰 돌려받았을 때 모든 게 문자 내용이 다 있어요. 보살 문자도 보게 됐어요. 은경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자들, 내용도 기묘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시하듯이 그렇게 시켰고, 문신도 시키고 뭐 보조개라든지 이런 것들 점점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야 얘가 안 아프고 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자 내용이 다 있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진 씨의 전 여자친구 수영 씨에게도 문자를 보냈던 장군보살. 장군보살은 은경 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습니다. 장군보살은 사건이 있기 전 은경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가방을 2개 아주 싼 것으로 사야 되십니다.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캐리어여야 하십니다. 가방을 구입한 다음 날인 5월 18일. 장군보살의 지시대로 주택을 미리 준비해둔 두 사람은 캐리어를 가지고 시골의 한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얻어지면 그곳에서 왕비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은경 씨는 진 씨가 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 씨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겁니다. 보살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걸까? 그리고 은경 씨는 왜 보살의 지시대로 순순히 이 집으로 향했고, 진 씨는 왜 보살의 말대로 은경 씨를 살해한 걸까? 진 씨의 오랜 친구라는 그는 지난 2020년 8월 점을 보고 왔다는 말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같이 은경 씨에게 장군보살의 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타고났다는 진 씨와 그런 진 씨를 만날 인연이었다는 은경 씨. 진 씨가 아프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장군보살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은경 씨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며 어디서 자야 하고 심지어 진 씨와의 성관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장군 보살의 지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나 부처에 가는 것을 조그마하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살이 그러는데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팔 안쪽이나 안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투값에 연연하지 말지어라. 인내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진 씨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오로지 은경 씨의 손에 달려 있다. 보살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의 메시지까지 은경 씨에게는 보살의 말이 기필코 따라야 하는 명령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 은경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살의 말에 따라 자신의 시체가 유기될 공간인지도 모른 채 진 씨와 함께 캐리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은경 씨를 살해한 후 장군 보살과 진 씨가 보인 행동이었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처형을 죽인 날 죽이고 집에 와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형이 집을 나간 걸로 컨셉을 잡아요. 저한테 먼저 보살이 형부 보고 금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형부 금전 조심하라네 그랬더니 웬 금전? 나는 30만 원밖에 안 갖고 있고 언니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게 보냈길래 언니한테 문자를 했어요. 나랑 이 돈 가지고 도망갈래? 이렇게 온 첫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경 씨를 살해한 후였던 진 씨가 은경 씨인 척 문자까지 보내며 마치 은경 씨가 가출한 것처럼 가족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장군 보살은 셋째 동생에게 형부와 가까이 지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군 보살과 진 씨는 은경 씨와 셋째 동생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성형과 문신을 권유했습니다. 우린 장군 보살이 남긴 문자들을 단서로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면 부처님을 팔아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신 정말 많이 아는 사람 같으면 신을 팔아서 얘기해야 돼요. 신령님이 이랬다. 너그 조상이 그랬을 것 이렇게 하더라라고 해야 되는 거지. 29년이나 무속인 생활을 했지만은 장군 보살 같은 보살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원래 문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신도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말립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죠. 무속인이 부처님을 팔아 얘기하는 것도 문신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무속인조차 의문을 품는 장군 보살, 그녀의 정체는 뭘까? 우리가 장군 보살에 대해 추적하는 사이 진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장군 보살의 정체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휴대폰 가입자나 그런 걸 다 확인을 했는데 제3의 명의로 가입돼서 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에요. 그러면 그 핸드폰은 피의자가 소지해서 피의자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게 확실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야가 오래전부터 뚜렷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서 그걸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로 하다가 이제 씀씀이가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살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게 됐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 때문에 보살 행세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었어요. 진 씨의 친구 이규현도 부처님 꿈을 꾸면서 대화를 하는 건 장군 보살도 아무리 센 보살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진 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대상만 바꿔가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왔던 진 씨. 그는 왜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해왔던 걸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
직접 그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럼 보살 연기는 왜 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속이는 것 자체로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죠. 저도 조마조마하고 그랬죠. 조마조마한다기엔 뭐 너무 많더라고요. 우린 굳이 은경 씨를 살해까지 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기를 친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잘못했고. 근데 내가 뭐 그 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방해물이 되니까 나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냥 너무 도가 지나쳤다? 화난 일은 그거예요. 그냥 가슴 수술도 해줬는데 바로 턱 수술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잦았어요. 제가 지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네, 범행을 저지른 건 제 스스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제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흔들어 뒀어요. 그 당시에 깨어나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장군 보살의 옷이 아닌 쥐수복을 입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연극에 빠져있는 듯한 진씨. 여전히 피의자 탓을 하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린 전문가와 함께 진씨의 범행 현장이자 시신 유기 장소인 폐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폐가로 들어서기 전 집 주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이 집과 장소의 특징만을 보자면 집들이 다 둘러서 있긴 하지만 담벼락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등지고 있는 형태이고 시야가 다 가려져 있는 골목이에요. 이런 곳의 특징이 가까이 있지만 사실 서로에게 개입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그걸 만약에 진씨가 감안을 했다면 이건 대단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진 씨가 보살인 척 연기하며 은경 씨에게 구매하도록 지시했던 캐리어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트렁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는 이 집안 내부에서의 이동,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은닉해야 할 필요성. 저 밖에 땅을 파고 그곳에 아예 연구, 유기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겨두고 감춰두고 해야 할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트렁크일 가능성. 우발적인 살인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0.0000000000001% 정도. 진 씨는 대략 2016년경부터 장군보살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에게 장군보살은 어떤 의미였던 걸까? 그 진 씨는 실제 대인관계에는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장군 보살이라는 어떤 가짜의 정체성을 통해서만이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지시하는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특성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진 씨의 지배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미약한 스스로의 자아상과는 대비되는 어떤 보살이라는 그 상당히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본인을 가정해서 본인의 미약한 자아상을 보상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군보살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 진 씨는 이 1인 2역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고, 은경 씨를 만난 후에는 또 다른 가상인물인 이규현까지 만들어 1인 3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연극이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내가 좀 찌질하지만 과거에 나는 꽤나 이런 게 있었고 나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대변해 주는 건 보살이 못 해주거든요. 이 사람의 과거를 꽤나 괜찮은 걸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는 규현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뭔가 압박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캐릭터로는 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살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규현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을 한 진 씨의 이런 방식이 가스라이팅 중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인 대리 심리 종속에 속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경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진 씨의 경우처럼 중간에 가상의 인물을 두고 그 가상의 인물을 통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진화된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은경 씨와 은경 씨 가족 모두를 비극으로 내몬 진 씨. 하지만 그는 지금 교도소 안에서 금세 나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얼마 안 살 거다. 8년, 10년이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고 처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째려보고 저 면회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나와서 또 재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처제도 그렇고 저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어디 학교 다니는지 집이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꼭 그냥 정말 빛을 못 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살인자. 하지만 진 씨는 1인 3역까지 하며 주도 면밀하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시작한 범죄는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진 씨의 가스라이팅은 계획적 범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걸까? 자, 가스라이팅이 지금 법률 용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법정에 나가면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소지가 있는 이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스라이팅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연구가 정말 한계예요. 이건 범죄 통계에도 사실 잡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짓이에요. 지금 심지어 판례가 작년에 나온 걸 보면 18살 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그루밍을 당해서 성착취를 당했는데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 하는, 감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정의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유형의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딸의 사진을 늘 지갑에 품고 다닌다는 은경 씨의 아버지는 오늘도 딸의 빈자리를 사무치게 느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얽매이고 미치겠어요. 또 딸이 써놓은 편지를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 어느 순간 아빠의 힘없는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아빠 역시 저희 곁에 천년만년 계시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씀하시고요. 조금 많이 씁쓸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써놓고 은경 씨가 사망한 후에야 딸이 써놨던 편지를 보게 된 아버지. 이젠 딸의 편지에 답장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고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딸이 아닌 판사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와서 보복할 것을 걱정하는 딸들에게 이 아빠가 어떻게 힘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미친 살인자를 보내주세요.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리운 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아버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어떤 답을 듣게 될까?